중과가 다시 부활을 한다? 여러분들 이제 생존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생존 지식이에요. 생존 지식. 내가 찾아야 돼요. 세무사님이 놓치면 어떡할 건데.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야,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집을 못 지킬 수도 있다. 마케팅을 외부에 돈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적 마케팅보단 긍정적으로 해라. 능동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뭐든지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직도 무조건 마케팅이나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실력 뛰어나면 고객이 자동으로 온다?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는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2026년도 1월 초에 경제성장 전략에서 정부가 생산적 금융, 국민 참여형 장기 투자 강조하면서 ISA에 대해서 국내 투자를 우대해주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하겠다. ISA 계좌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지만 절세 투자 계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 차이가 좀 10배 가까이 나는, 저는 그 관점에서 ISA 계좌를 사회초년생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양도소득세가 지금 중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지금 내년 5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실질적으로 최대 3주택자는 82.5%. 맞습니다. 이게 중과세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다주택자가 버틸 수가 있나, 혹은 버티는 게 되는 건가, 혹은 집값 영향이 이게 어떻게 있을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양도차익 뭐 10억인데 세금 7억이면 팔 수 있냐. 이게 이제 기사로 나왔었는데, 뭐 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성장 방향,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하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경제정책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이었는데, 1월 달에 나왔는데,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제 TF나 뭐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확정짓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그 말은, 표현은 뭐냐면, 원래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는 게, 내가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이제 주택을 팔면 원래 중과세가 나와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하나도 못 받고 중과세가 나오는데, 이게 22년 5월 10일부터 1년씩 연장이 되고 있었어요. 23년, 24년, 25년. 중과세를 유예가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안 하는 걸로. 중과 배제를 하는 거를 계속 유예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26년 5월 9일까지예요. 법에 그래 적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매년 경제성장 전략 이때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말을 해주면, 우리 1년 더 늘어났구나. 그래서 27년 5월 9일까지.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문구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26년 5월 9일 지나면 이제 중과세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주택자에게는 팔면 손해가 너무 과도한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세제의 방향, 전에 얘기해 주실 때 세제의 방향은 감세가 아니라 세수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이.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라에 지금 세금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국방비에도 지금 지급을 못해서 저 맞아요. KF-21 전투기 사업 지연되고 지금 난리예요. 월급도 못 주고. 뭐 1조 6천억이 밀렸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급이 늦어져서 국방부 탓이다, 뭐 기재부 탓이다, 뭐 이렇게 뭐 했던 기사를 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연애 세금이 우리나라가 거치는 게 한 350조 내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747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 정도 세금으로 좀 마감하고 나머지 채권인 것 같은데, 네. 이 세금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25년도에 세제 개편안 중에서 다 세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나라에 말 그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제가 여기 웅달책방 와서 주구장창 말했어요. 자, 이제 개편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개편될 겁니다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거 개편되면 6천억 정도 세수가 부족해진대요. 네. 근데 조 단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많은 분들에게는 좀 큰 혜택이 될 거예요. 그냥 주택 하나 있다고 세금 안 내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안 됐죠? 그다음에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고지서 받아보셨죠? 올라갔죠? 왜냐면 주택 가격 올라가면 연동돼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죠. 법인세 1% 올려가지고 아마 18조 더 거칠 거예요. 거기다가 양도세라고 안 거들 이유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지출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세제 방향은 완화보다는 좀 더 이제 걷는 구조. 보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러면 중과가 이제 유예해 주는 거, 중과 배제를 해주는 걸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그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했던 거는 네. 어떤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뭔가 하락을 막는다거나 하는 어떤 시장 방향성의 유도를 했던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이렇게 했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시장 유도책이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또 거래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하니까. 왜냐면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취득세에서 중과세도 좀 풀려고 그랬는데 그건 세율이라 못 풀었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건 법이고.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으로 가능해요.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니까 대통령령으로 계속 했었던 건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제 사실 뭐 시당 유주택 이거를 해야 될까? 이 퀘스천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과를 도입을 하면요. 거래가 박살나니까 세금은 더 거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 개념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면 주택수가 진짜 많았어. 제 고객 중에 막 150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그래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중과세에 대한 보유세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수를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몇 년째입니까? 거의 3, 4년 됐잖아요. 왜냐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두 개를 취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다주택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 오셨는데 4채 있다 그러면 제가 놀래요. 와, 4채 오랜만에 본다고. 예전에는 진짜 흔하게 봤었는데 요즘은 진짜 3채도 3채나 있으시네. 요즘은 2채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 된다 그래도 엄청 공포감은 없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공포감일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거를 세수를 더 걷는 구조로 갈 것 같으니 좀 이해하시고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또 세금에서 170배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 이게 제가 사실 이거 계산표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계산표가 이제 15억 원에 팔고 그 다음에 7억 원의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80% 받고 이러면은 세금이 한 34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3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한 5억 9천. 이게 170배 나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1세대 1주택자면 해봤자 2채에서 한 채 비과세 못 받았을 때나 됐을 때나 그러니까 2채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 채일 때도 비과세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했고 도중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세 채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판단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B급 비과세 판단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3주택자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세금이 348만 원 나올 게 5억 9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나올 수 있어요. 5억 8천이 더 나온다. 예, 그러면은 갑자기 의사결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그러면 너가 극단적으로 만드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제 케이스예요. 제 상담 케이스예요. 진짜요? 예, 이분이 자기는 비과세 된다고 팔고 오셨는데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 3주택자 중과세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당황스럽네라고 해서 자시 판단해봤어요. 이분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공부 좀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비과세다. 근데 상속주택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수에서 안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주택자 중과세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348만 원인 1세대 1주택에서 얼마가 돼요? 5억 400만 원이 돼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3주택자랑 2주택자 어차피 똑같아요. 5억을 더 내야 돼요. 5억을. 그럼 갑자기 의사결정이 잠깐만 5억을 더 내라고? 네, 5억만 더 낼까요? 잘못 판단해서 들어가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 기본적으로 20% 붙어요. 그럼 6억이에요. 네. 가산세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한참 지나서 그렇죠. 안 냈으니까 20% 더 내라. 네, 20% 더 내요. 왜냐면 과소신고랑 뭐 납부불성식 따지면 한 2, 3년 있다가 오면 한 30% 붙어요. 그러면은 5억에 30%면 1억 5천 붙는 거예요. 그럼 6억 5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5억도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가격, 매매 가격이 9평이 15억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과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0% 적용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일반 세율이면 30%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과세를 안 받는 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세율 적용하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서 세금 계산하면 2억 1,800이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라도 적용을 하면 그래도 한 이 정도 세금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액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으면 치명적이다. 아니 그럼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게 그 세금이 늘어난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기본 세율에다가 가산세가 이제 붙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거 구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세율인 0, 6, 15, 24, 35 이렇게 올라가는 일반 종합소득 세율을 똑같이 쓰는 건데 거기다 내가 중과세면 플러스 20%, 플러스 30%를 얹어서 내버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최대 82.5%. 그러니까 세금을 팍 띄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요렇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결국은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 세금 정책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금 정책 중과세를 했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왜곡을 잡겠다라 그랬었어요. 그때 보도자료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게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효과는 있었는데 더 가는 걸 막은 건지, 네. 그러니까 더 가는 걸 막아서 이 정도라도 된 거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세금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냥 주택 가격은 자기 갈 길 갔다라고 하는 건지 그걸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럼 양포 세무사라는 표현이 그때도 좀 있고 지금도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양포 세무사 말 그대로 양도세 포기 세무사입니다.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도 많이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데, 양도세는 사실관계가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왜 꼬치꼬치 캐물어 이래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가세요. 전 안 할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정보도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리스크 해지해 주는 건데, 판단해 주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요건 오류 결과 봐보세요. 비과세 300만 원이 5억짜리가 돼버리니까요. 5억, 6억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확신하고 신고했다가 중과로 뒤집히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과세에 이제 더 이상 유예를 다시 이제 배제하는 걸 유예를 안 해주면 양포 세무사가 다시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무사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맡기면서 돈을 내니까 돈 받으니까 해야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제가 최근에 판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관련된 건이었어요. 제가 판단하는데 9주 걸렸어요. 9주요? 제 밑에 세무사 2명이랑 같이. 세 분의 세무사가 9주. 9주 걸렸다.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수임료 얼마 내실 겁니까? 제가 9주간 이것만 하면요,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 밑에 세무사님들 월 급여만 해도 얼마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임료는 그래도 좀 비싸게 쳐서 한 20만 원 주면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저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20만 원. 왜냐? 아니 제가 지금 그래도 이것만 몇 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이것만 했는데도 저도 그걸 알아보는데 예규 찾고 법 다시 해석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랑 만나면 되겠지.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은 첫 번째로 이 시간당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안 해버려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가가 안 나와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는데 그래도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아니 이거 예규 바뀌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예규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예규가 없네? 그럼 나는 비과세라 판단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수익료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럼 이게 법이 개인이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막 5, 6억씩 더 내야 되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수임료를 내고 맡기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도 시장 가격이 안 맞아서 회피해버리면 맞아요. 사실은 그럼 20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실 거잖아요. 2천만 원 정도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근데 개인이 내가 집 한다고 2천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못 내죠. 그러면은 국가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례에서 자기는 비과세면 34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이거 판단하는데 세무사한테 2천만 원 쓴다?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말이 안 되죠. 네. 진짜 많이 내봤자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에 330만 원 정도 내고 하겠다 이건데, 이것도 큰 마음 먹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무사가 이거 싸서 못 하겠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판단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거를 국가가 이렇게 할 거면 국세청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렵죠. 야, 사실. 이게 제가 국세청에서도 저희 상담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못 해줘. 의견서결정 못 내려줘요. 저도 최근에 약간 여담인데 전자계약서로 집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뭔가 된다고 하는데 이상해가지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분한테 여기 저희 공인중개사 협회나 아니면은 저기 구청 그 전자계약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 그 국토부였던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쪽에 좀 문의를 해보셔라 했는데 결론은 공인중개사협회는 뭐 아시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좀 뭐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관에서도 물어봤을 때도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어떤 판단도 없는 결론은 알아서 잘하셔라. 공무원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은 것 같아요. 이제 잘못 판단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휘말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기관은 소송 리스크도 있고 복잡하고 일도 많으니까 책임을 안 지는 판단은, 그러니까 조언이 안 나와. 맞아요. 국민 개인은 이거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 그럼 전문가이신 세무사님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세무사님은 노력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노력 대비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뭐 서면질의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시면 돼요. 근데 서면질의의 실무를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가 발생을 했었을 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지만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금 중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정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2달 이내예요. 2달 이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서면질이 좀 어려운 거는 2년 걸려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제가 서면질이 한 5개 받아봤는데 항상 한참 까먹다가 뭐야 갑자기 하면 문서가 와 있어요. 그럼 물어본 거 한 2023년도, 근데 25년도에 받고. 허다합니다.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이거 세무사님 얼추 알고 계신데 그냥 덮으시면 안 되냐고. 아니요, 저는 이거 문서로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다가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 그러면 나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공적 의견 꼭 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납세자가 요청하는 거고 납세자를 도와드리는 길인데.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세무사님, 그럼 이거를 세무업계에서 좀 비용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돼.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만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판단을 해서 잘못된, 예를 들면 비과세 3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5억이 나오면 잘못 판단하는 세무사님들이 불이익이 있는. 그렇죠. 약간의 불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내가 그럼 잘못하면 뭐 가산세 내가 짊어진다거나 이러잖아요. 가산세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5천이요. 저한테 수입료 300만 원 줬는데 1억 5천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멱살 잡으면. 근데 그런 소문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 진짜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러게 해가지고 소송 2억짜리 걸려가지고 파산 신청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업계에 돌면 여러분들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수입료 100만 원 받았고 20만 원 막 받았는데 막 1억 원 책임지라고 멱살 잡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님 결국에는 지금 납세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진짜 된다는 그래요. 얘기인데 네.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납세자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과세를 판단한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서 쓰기 전에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계약서 쓰고 비과세 아니다라고 하면 계약 물르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배액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몇 억 날라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느 정도 팔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상황에서 가액 대부분 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파트 15억 정도래, 내 정도면. 그러면 그 가액 가지고 먼저 상담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이외에도 3명의 세무사님 추가로 확인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비과세라면 조금 더 확정적일 것 같은데 누가 새로운 의견을 줬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의견 줬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과세가 확정적이지 않으면 우선 과세로 세금 내라. 그리고 경정청구 통해서 돌려받아라. 그게 낫다.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는 우선 내고 돌려받아라. 그래서 경정청구라는 거는 5년 이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5년 이내 돈 돌려받는 행위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돈을 돌려받아라. 그때 이제 가산금도 줘요. 환산 가산금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하셔라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이거 말한 지 저 거의 10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중과 배제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쓸 일이 없었죠. 중과를 맡는 이런 크나큰 크리티컬한 일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과가 다시 부활을 한다? 저는 똑같은 말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강의 가서 제가 이 말을 해요.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들 세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큰 틀에 그 뼈대만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세무사님 찾아가고 어떻게 해라 이것만 말했거든요. 이거 중과 부활되는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이제 멘트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생존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생존 지식이에요. 생존 지식. 자, 내가 주택이 3개 있다? 여러분은 무조건 저만큼 양도소득세를 아셔야 돼요. 왜냐? 6억 내고 싶으세요? 내기 싫잖아요. 생존이에요, 생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규 내가 찾아야 돼요. 세무사님이 놓치면 어떡할 건데. 아니 서로 멱살 잡고 이런 일 발생하기 전에 서로 같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이게 디벨롭이 된다고 느끼는 게 본인이 법령 파시고 예규 막 찾아와서 물어봐요. 요즘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부동산 하나의 그 세금 차이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큰 게 걸려 있어요 진짜. 그럼 많은 분들이 안 팔면 양도세 안 내니까 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그냥 버티면은 집값 올라가고 돈 벌더라. 음. 뭐 떨어져도 유예일 때 내면 되잖아. 윤석열 정부 때가 한 20% 집값 떨어져도 중과 풀렸을 때 파는 게 이득이잖아.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버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약간은 이 생각해야 돼요. 버티기는 무비용 전략이 아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많이 올라간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 주택가격 올라가면 연동해서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매년 1월 1일자에 시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래 계산하니까. 그렇게 비율을 짜는 건데 버티기의 비율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안 올라갈까요? 저는 올해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 작년 25년 1월 1일과 26년 1월 1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떨어진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잘못 버티면요 강제 매각을 해야 돼요. 버텨보자 했는데 잠깐만 또 세법 바뀌어가지고 보유세가 올라가네 이러다가 맞다가 매년 막 보유세만 1억씩 낸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0년, 21년, 22년도에 종부세 탁탁탁 3배씩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커졌었죠. 아니 그럼 이제 규제도 리스크로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가능성 저랑도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 사적으로 다 나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나랑 상관없지. 나는 저기 뭐 지방 뭐 천안에 3주택이라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뭐 속된 말로 부동산 찌라시에 나오는 지역이 뭐 동탄, 안양, 그 다음에 남양주, 군포, 이런 지역 있잖아요. 난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조정대상 지역 설정하는 거, 과거 거 한번 뉴스라도 살펴보세요. 그냥 바로 말하고요. 바로 그게 주기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지정합시다. 여기 많이 올랐네요. 요건 주택법에 있어요. 요건이 맞으면 국토부가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설정 새로 합시다. 이제 동탄 몇 군데 지역, 이렇게 이제 동탄역이나 이런 몇 개 특수한 동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조정대상 지역 설정합시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 돼버리는 거니까. 황당하죠. 그러면 나는 예외일 줄 알았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요번에 우리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묶은 대책이 주말에 맞아요. 갑자기 발표가 돼가지고 네. 오늘부터 시행. 맞아요. 조정대상 지역이 10월 15일 날 나오고 10월 16일부터 시행. 근데 그날 당일에 어떻게 해? 할 수도 없고. 네, 황당했죠. 저 그때 라이브 찍었었는데 그때 막 5,000명이 넘게 봤었어요. 4,700명이. 그래갖고 내가 관심이 다 많으시구나. 근데 세무사님 이게 제가 예전에 20년 전부터 부동산 좀 관심 갖고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1년 뒤, 2년 뒤부터 시행하니까 준비하세요. 6개월 뒤 시행,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측 가능성을 주니까 시장에서 그것에 왜곡이 생긴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바로 싹 쏟아내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나는 그냥 다음 달에 팔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내일 조정대상 지역 설정돼 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중과 유예가 이제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는 게 이런 관점일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경제성장 전략에서 나왔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티기를 때 돈을 모아놔야지 어차피 종부세로 세금 내면 되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잠깐만 그러면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팔 때 그래도 한 대부분 잔금일을 60일 정도 텀을 둬요. 짧으면 정말 45일 이렇게 텀 두는데 그러면 그분이 지금 당장 시장에 내놔도 무슨 매수자가 지금 오후에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가지고 대출도 요즘 안 되는데 그 의사결정 가진 다음에 2월 예를 들어서 중순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월 말에 잔금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해봐요. 근데 3월 달에 근데 중과 그냥 유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이게 욕먹을 것 같아, 사실. 이제, 왜냐면 그 사람 결국 팔았잖아요. 중과세 5월 9일부터 될 줄 알고. 그러면 그래도 소중한 자산인데. 나는 팔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과세 되면 답이 안 나오고, 버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 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팔아야지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쯤 되면 이제 신문 기사 나와서 여론 간 보다가 반응이 괜찮으면 유예 폐지하고 반응 맞아요. 안 좋으면 또 폐지한단 말은 안 했잖아. 어. 그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매모호한 말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유예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지금 말려주셔야 국민들도 의사결정을 할 차라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알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많아요. 또 다른 거래 리스크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거래 절벽의 결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결합하면 이게 좀 어떤 일이 벌어요? 그렇죠. 완전 거래 실종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원래 월 집합 건물, 뭐 아파트죠 대표적인 거. 거래량이 한 달에 한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0건 정도인데 진짜 그래서 작년 8월까지는 8,800건 뭐 이렇게 거래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서울이랑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일부 지역의 토호제 전체 묶이고 조정 대상 지역 다 묶이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봤더니 2,200건 뭐 이런 식이더라고. 12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바로 확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 중과세까지 생기면 사실상 못 팔아요. 와, 내가 세금 계산했더니 갑자기 300만 원 300만 원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일반 세율로 2억 생각했는데 6억 내라고 하면 야, 나는 그냥 못 판다. 그럼 4억이면 야, 보유세로 버텨서 4억을 내자 차라리. 그 차익이면 그러게 생각을 할 거니까 실수요자의 거래는 더 이제 다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통로를 또 찾을 것 같아요. 동시에 증여가 또 과거에도 이럴 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증여 관련해서도 근데 이게 더 이상 증여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데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왜냐하면 또 세제 개편돼서 보유세가 좀 올라간다. 아니면 숨만 쉬어도 사실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세대 1주택자인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았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니까 야 이거 한 채 자녀 증여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이제 상황을 많이 생각할 건데 그래서 증여 관련 리스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9,000건에서 지금 2,000건 떨어졌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한 달에 조사할 수 있는 양을 한 3,000건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지금 처음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세수가 좀 힘들다. 그러면 2,000건을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하겠죠. 예전에는 막 10,000건 가까이니까 골라서 3,000건 조사하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2,000건을 다 봐도 캐파가 1,000건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야 잠깐 증여는 그럼 제대로 되고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로 넘어가요. 그럼 이걸 진짜 할 거냐? 이미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12월 4일자에 나왔고요. 진짜 국세청이 증여세만 조사해서 증여세 세무조사 사례만 내는 건 거의 드물어요. 진짜 증여세 세무조사 사례만 냈어요. 진짜 빡세게 지금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 1번 사례가 뭐냐면 내가 돈을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카드 찬스 쓰는 거 잡아내겠다가 1번이.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증여세 관련된 제가 맨날 1억에까지 조사도 합니다면,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 하신다. 그 유튜브 보면 맨날 썸네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ATM 얼마 뽑으면 네. 유튜브 국세청 피할 수 있다 그런 네. 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조사를 이제 진짜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이제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했다간 박살난다. 네, 왜냐 원가 찬스도 지금 봐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냐?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얼마 나온지 나오잖아요. 연방 한 5천 정도 되면 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쓰다가 갑자기 어떨 때 집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카드 사용량이 막 0원에 수렴해. 근데 엄마는 갑자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 그거예요.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잡아낼 수 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야 하셔야 될 가장 현실적인 행동 지침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뭐가 있을까요?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버틸 거다. 그럼 3년간 종부세 얼마 나올지 계산해 보십시오. 진짜 계산해 보셔야 돼요. 물론 올해 거 공동주택 가격도 지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한 7%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 26년도 7%, 27년도 7%, 28년도 7%. 그러면 그걸 예측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가지고 내가 버틴다 그러면 예산을 짜놓으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집을 못 지킬 수도 있다.
이 소중한 자산 못 지키고 근데 시장이 내놓는다? 갑자기 82.5%?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이 사실 수십 년 됐지만 진짜 어렵다라는 말이 일상이고 저조차도 그걸 느끼거든요. 길거리 뭐 상가만 봐도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아, 우선은 이게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어제 흑백요리사 우승자가 나왔어요, 2가. 근데 저는 그 최강록 씨가 말한 것 중에 와닿았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저 자영업자인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한테 저는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주제가 경연 주제가 마지막인 파이널이 자기를 위한 요리였어요. 너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해라. 요리사 다 남을 위해서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강록 셰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초 이상을 써본 적이 없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 그러니까 남을 위한 요리는 막 1시간씩 조리고 있는데 자기 요리는 90초 이상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와.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쩌드니까 왜냐 저도 주방에서 일해봐서 그걸 알아요. 이거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냥 있는 거 집어먹어요. 막 그냥 야 그냥 대충 째우자 막 때우자 식이에요. 아 최강록 셰프가 그 얘기한 게 너무 슬펐고 마지막에 약간 자영업이 좀 힘드신 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최강록 셰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흑백요리사 원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2에서 이제 우승을 한 건데 마지막 멘트가 재도전을 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자영업자 힘들어 무너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 컴피티션을 나가긴 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강록 셰프가 마지막에 그 요리를 주면서 빨간 뚜껑이 소주를 줬어요.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분들 요식업 하시면 저 주방에 있었을 때 그걸 경험했는데 끝나면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끓여가지고 소주 까가지고 한잔하고 먹고 그냥 빨리 집에 가 자자거든요. 근데 이 소주를 취침주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공감했겠다. 도수 높은 빨간 걸로. 그냥 빨리 확 넣고 확 취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도 지금 느끼실 거지만 자영업자도 이거랑 비슷한 공감대인 것 같아요. 체감은 분명한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들은 게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식당 이제 클로즈업 어쩔 수 없이 폐업 하세요. 집기 사줄 사람 있냐? 혹시 세무사님은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가 이 집기를 살 만한 사람이 있냐? 폐업 정리 좀 해주세요. 왜냐면 폐업 정리 업체들도 요즘 안 사간대요. 잘 창고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파니까. 답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요즘은 만약에 개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이제 중고 물품을 사서 하셔도 된다. 왜냐면 거의 새 거가 너무 많다. 진짜 너무 새 거가 많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 끝나면 정리할 거다. 집기라도 넘기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제가 와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료, 임차료 좀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임차료 기간만 끝나면 나갈 거다. 그 기간만 버티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럼 이게 좀 통계적으로도 그런 체감을 뒷받침하는 어떤 신호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5년 8월 달에 이제 이런 새로운 통계 자료는 이제 거의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계속 똑같은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거의 25년 기준으로 24년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1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이 무조건 늘어난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지금 88만 명인데 이것도 감소했어요. 3만 명.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개업을 했고 배우자가 돈도 안 받고 일을 도와주는 것도 감소한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자가 다 힘드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든 없든 와이프나 남편이 도와주는 무급 종사자도 줄어든다면 그러면 취업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취업률은 높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늘어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양질의 일자리의 취업률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럼 이게 정말 뭐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양질의 일자리 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젊으신 분이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팀장급? 좀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시채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연히 없잖아요. 요즘 정시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시채용인데 이 말 하면 딱 와닿을 거야. 우리 팀 막내가 17년도에 뽑힌 애야. 9년 차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막내다. 그리고 옆 팀의 막내가 18년도야. 와.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이 뽑았는데 몇 명 뽑은지 아세요? 거의 진짜 대기업이야. 엄청 유명한 데인데 50명 뽑았대. 50명. 너무 충격. 몇 년 만에 뽑아서 50명을 뽑았대. 몇 년 만에 뽑은 거야. 몇 년 만에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을 준비하는 그 친구는 매년 그래도 TO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3년 만에 한 번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전 17년도에 들어온 애가 막내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8년 차가 막내인 거잖아요.
8년간 정수기 물을 엎어야 된다는 말이 와 너무 진짜 근데 그분은 이거라도 들어온 사람은 지금 동기나 후배 중에 나밖에 없어. 거의 그런 느낌. 너무 소중해, 이 직업이. 진짜. 참 어렵네요. 참. 그럼 사업체 내에서 1인 사업체가 늘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개인 사업차가 늘고 있고 법인 사업차는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사이즈의 사업체 없어지고 다 뭐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부업으로 300만 원 벌다 1000만 원 돼서 회사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이버에서 뭐 제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을 벌었어요. 부업을 하셨어요. 그런 개인 사업자, 부업 단위의 1인 사업체만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 규모로도 1인에서 4인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아까워요. 5인에서 99인 사업체가 확 줄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소기업 탄탄한 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100명 이상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R&D도 창출해서 뭐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가자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되는 사람만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100인 기업에서 300명 이상 기업은 원래 개체 수가 적으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도 완전 양극화. 그러니까 진짜 아이템 좋고 확 커지면 확 커졌다가 확 사그라들고 좀 이제 중간에 버티는 사람은 확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업종별로도 이게 조금 어떤 맞아요. 충격이 큰 곳이 특별히 섹터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당연히 제조업, 부동산, 숙박, 음식점 여기는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증가한 업종은 뭐 도소매업, 그 다음에 뭐 전문 서비스업, 당연히 전문직, 그 다음에 보건업. 왜냐? 의료 파업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다 개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크지 않는 시장에서 보건사회복지처럼 갑자기 많은 수의 인원, 작년 같은 경우는 19,000명이 개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이 19,000개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역에 치과가 한 3, 40개 있다 그러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역 근처 300m로. 그러니까 이런 상권 따져봤었을 때 19,000명이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 개업하신 분들은 엄청난 치킨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돈 벌기 힘들다. 네, 의사분들 장난 아니에요. 종사자 수에선 당연하지만 건설업이랑 숙박 음식점업 박살났습니다. 이쪽에 종사자 수 아주 많이 줄었어요. 막 12만 명씩 줄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힘들다라기보다는 전부 다 힘들다.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다 개업한다라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좀 개업 중에서 탄탄하다고 한 게 전문직이잖아요. 제가 전문직이니까. 네. 근데 전문직도 쉽지 않다. 요즘 전문직에서도 의료 쪽이 정말 경쟁이 치르고 힘들다, 의사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의사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전문직과의 흥망에도 지금 이런 게 영향이 크게 오고 있나요? 맞아요. 말 그대로 초과 공급인 것 같아요. 공급이 느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제 의사분들의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사분들에 대한 이제 전문직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막 개업하는데 이제 그런 컨설팅을 짜야 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요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선 개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업하면 알아서 환자들 와. 우리나라 또 환자 많고 뭐 하니까 무조건 먹고 살아 이랬는데 첫 번째로는 핀 찍을 데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 건물에 이미 치과가 2개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치과 들어올 때 이런 거를 걸어놔요. 임대차 거기 특약 문구에다가 네. 뭐를 걸어놓냐면 동종업종이 못 들어오게. 그죠. 보호해야 되니까. 네,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주도 공실 오래 생기면 병원 들어온다고 하면 땡큐니까 그 특약 써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다를 수도 있죠. 건물주가 아니 필요 없어. 난 메디칼이야. 무조건 다 성형외과만 넣어야 돼. 이러면 그 수요가 많은 데면 오케이죠. 그러면 또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요 건물에도 치과, 이 건물에도 치과, 요 건물에도 성형외과, 이 건물에도 성형외과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입지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게 장사가 될 만한데 이미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 마케팅 힘 쓰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잘하면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게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원장님이 망할 확률이 아주 높을 거다. 왜냐면 인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 인력은 직원들 많이 써야 되니까 엄청 갈리실 거다. 시간당 100에서 200은 벌어야 이걸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시간당 100을 벌어야 돼요? 아니 원장님 쓰는 비용이 얼만데 계산하셔야 됩니다. 엄청 하이리스크예요. 의사분들도 막 폐업할 때 막 엄청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더 신경 써야 된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마케팅도 좀 신경 쓰시고. 그러면은 이게 2025년 상황을 저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인터넷 여론을 보다 보니까 음식을 맛이 없다, 서비스가 별로다, 망할 사람들 장사 못하고 뭐 실력 없는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망할 사람 망한 게 뭐가 문제야, 좀비 기업이 문제, 막 이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세무사님이 보시는 좀 현실적인 잘 안 되시거나 망하는 어떤 분들의 공통점, 현실적인 문제도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 자체가 이제 안 좋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자체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자체가 좀 꺾여 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업하셨을 때 제가 요즘 많이 들어온 게 창업박람회나 이런 데서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가서 그냥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는 그냥 막 다 솔직하게 말한 편. 옆에 막 프랜차이즈 있는데도 프랜차이즈 잘못하면 박살나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분들 절 싫어하시고 막 이러긴 한데. 홍보하라고 하지 말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과대하게 계상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과장 광고로 과징금 맞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웬만하면 나와요. 근데 그 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마이너한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무사일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댁 근처에 가까운 세무사가 있으면 가셔서 유료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 어디 치킨집에서 지금 열려고 하는데 요거 이렇게 대충 여기 나온다고 하는데 세무사님 요거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세무사님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치킨집을 기장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동네에. 네, 그 동네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뭐 치킨집을 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걸 다 정확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아니 마진율이 보니까 이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월마다 내가 적어도 900만 원 번다는데 아세요. 이 정도는 못 번다는 거 알겠다. 근데 월 내가 한 400 반절만 벌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세무사님 딱 말해주는데 저 치킨집 이번 달에 3개 닫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마이너스 한 2천 뜨실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막 이러면 이제 아니 프로모션이랑 그 다음에 뭐 배달업체랑 뭐 주고 나면 내 마진율이 그냥 숨 막히듯이 깎인다. 그러면 22,000원짜리 치킨 하나 팔았을 때 마진율 얼마인지 아시냐. 근데 재료비랑 이런 거 따지시고 막 건강 상하시고 그 얘기가 있어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 5억 원을 받으면 주식을 하면 돈만 날린대요. 근데 그걸로 창업을 하면 돈, 건강, 사람을 잃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슬프다.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번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세금, 단가 계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마이크로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제 직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무사 아닐까. 하다못해 뭐 커피숍 낸다 그러면 야 커피숍 내가 대충은 말해줄 수 있는데 야 1억에 돼. 네가 생각한 만큼 안 돌아가. 그리고 너 한 대 내리는데 한 개 그 커피 내리는데 몇 분 걸릴 것 같냐? 다 따지면 5분 걸리는데 그럼 너 한 시간에 몇 개 뽑을 수 있니? 12잔 뽑을 수 있잖아. 그럼 12잔에 너 지금 마진이 얼마 남을 것 같냐? 너 시급도 안 나와. 그러니까 딱 때려 맞는 거예요. 너 그래서 베이커리 안 팔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쫑구만 미친 듯이 팔아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르죠. 그 창업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통점이 과대된 프랜차이즈의 홍보에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원가 이런 거는 뭐 세무사님이랑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마케팅을 외부에 돈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적 마케팅보단 긍정적으로 해라. 능동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뭐든지 공부해야 됩니다. 요리도 공부하시다시피 마케팅도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케팅 쪽이 진짜로 내가 모르고 돈만 내면 돈만 달리는 시장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마케팅 업체분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고 저도 직접 한번 의뢰도 맡겨보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하고 배워야 되니까 와 이러고 돈을 받는다고? 저는 내가 가끔 놀라요. 나는 직업윤리가 상당히 높은 편인 거야. 책임감 있게 하는구나.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직들도 이게 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문직도 자영업자예요. 많은 분들이 뭐 전문직 고민 누가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전문직도 무조건 마케팅이나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 뛰어나면 고객이 자동으로 온다? 그게 고객들에게 알려지려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실력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는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의사든 변호사든 뭐 세무사든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정말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망하는 전문직하고 흥하는 전문직의 차이는 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냥 마케팅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우선은 어떤 걸로 주 타겟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그 포지셔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 들어오면 야 얘도 하고 야 일 들어오면 얘도 하고 다 해야지. 초반에 그건 맞아요. 근데 다 들어오는 걸 하더라도 하나의 섹션을 뾰족하게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뾰족한 섹션이 파생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뾰족한 거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켜가지고 범위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점이고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면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래야지 내가 어떤 콘텐츠로 접촉을 할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마케팅이 맞아요. 제가 틱톡이나 뭐 릴스는 안 맞더라고요.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네. 하려고 했죠. 당연히. 근데 그쪽은 나이대가 젊어요. 근데 제 고객은 기본적으로 고객들 분들 나이가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콘텐츠로 진정성 있게 실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전문직 그냥 기다리면 고객이 온다는데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째 뵙고 있지만 점점 이 뭐랄까 마케팅 수단이나 본인 그 능력이 원래 능력은 출중하셨지만 그러니까 능력은 출중한데 사실 노출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세무사님은 예전에는 뭐 블로그 쓰시다가 책을 내시다가 유튜브를 확장하셨다가 이렇게 점점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계신데 어떤 요 흐름 이렇게 확장되는 흐름이 뭐가 중요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늦게 하게 된 계기는 얼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죠, 사실. 엄청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머쓱하죠. 말도 안 나오고. 지금이야 이제 막 화면 보고 말도 잘하고 하지만 처음에야 어버버 하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블로그를 또 많이들 이제 점점 안 보는 추세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만 무지각해 썼어요. 근데 제 책 자체는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사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 물론 책이 주는 신인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공부했고 정말 갈아 넣어가지고 책을 완성했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해서 썼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확장한 게 내가 아무리 절세 잘해도 세상에 나를 알아준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저는 실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실무를 계속 소화를 시켜서 유튜브로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지식은 나만 알고 있어. 이건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절세 지식이야. 이거는 나만 갖고 있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세상에 비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표출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냥 찍어봐. 조회수 0 나올 거야. 너는 엄청난 지식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막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 전문직 분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있어서 이거랑 관련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짜리 지식인지 모른다.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봐도 너가 빨리 이걸로 자리를 잡아서 너만 찾아오게 해도 너는 일이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요. 엄청 커요, 시장이. 그래서 뭐 가끔 어떤 세무사님들은 그래요. 이 세무사는 뭐 유명하고 그러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제가 그 세무사님들 유튜브 하라고 엄청 권해요. 제가 오히려 그 똑같은 동종 업계에 있지만 제발 블로그 쓰시고 책 쓰시고 유튜브 하세요. 엄청 말해요. 제가 세무사 회에 가서 유튜브 하라고 제가 강연을 해요. 막 세무사님 50명, 100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노하우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는 그거 다 알려줘도 돼. 아니 시장이 엄청 커. 어차피 난 몸땡이 하나고 이거 다 못 가져가. 근데 왜 이거를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다 움켜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시장이 크다. 엄청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문직 분들도 나에게 맞는 마케팅 방식을 골라야 할 텐데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 그냥 선택 기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나에게 맞는 채널부터 선택하면은 망해요. 내가 타깃이 누구냐. 저는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그냥 부동산 자산가 분들을 많이 뵈니까, 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많이 뵈니까, 누구에게? 당연히 뭐 자영업자 타겟. 그러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나이대가 좀 더 많으신 편이 많잖아요. 뭐 하나의 직종을 끝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무엇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세금 지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입지 이렇게 잡으세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움 드리자. 뭐 커피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전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거기다 하지 마세요.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말해줘요. 지도 펴가지고 망할 것 같다. 근처에 6개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히면은 어떤 미디어로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라. 거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라이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좋은 게 틱톡이나 릴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전문 지식을 알리겠다. 뭐 의사분이나 변호사님이다. 다 필요 없고 유튜브 해라. 왜냐면 고객분들의 나이대나 대중성을 얻어야 되니까 전문 지식은 진중한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마케팅은 능동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능동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도권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외주 100% 맡기지 마시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마케팅으로 이제 직접 채널 운영이나 이런 것도 도움 드리는데 저는 제 노하우를 먼저 한 2달간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한테 의견을 줘라.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투영하고 이런 지식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 가져가시면서 저랑 계속 협업하는 관계로 가야지. 제가 찍어주는 것만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그러게만 탓하시면 결국은 놓치는 거는 자기다.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손실 보는 건 결국 나 아니냐, 본인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른 마케팅 돌아가는지도 보시고 뭐 견적을 낸다 그러면 견적도 내시고 그다음에 배웠다. 그럼 배운 것들을 뭐 키워드나 썸네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해보고 저는 그렇게 원장님들 도와주면 이래요. 저랑은 1년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하세요, 원장님. 왜냐하면 저한테 1년간 배우셨으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하우스 안에서 들여서 직접 하는 것을 이제 익히셔야 된다. 물론 저랑 계속 가셔도 되지만 이 시각에 대한 변경은 원장님이 더 시시각각 빨리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도 고민해봐라 말씀드려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이 이장원 세무사님이 유튜브 잘하시고 여기저기서 잘 성공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유튜브 찍으면 조회수가 안 나온다. 유튜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전문직 정말 많아요. 유튜브 성공의 방법 뭡니까? 제가 지금 웅달책방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기획이죠. 기획입니다. 이 썸네일이죠. 썸네일이 90%인 것 같고요. 90%가 뭡니까? 95%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본 쓰고 썸네일을 만드시는데 아시죠? 썸네일을 만들고 대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세금은 언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이장훈 세무사가 좀 잘 아니까 저 사람한테 맡겨야겠다라는 신뢰감을 가져가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투영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언어가 어렵다. 그러면 쉽게 바꿔서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직 계신 분들이 항상 약간 현학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해요. 원장님 그러면 저도 못 알아먹는데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 누가 알아먹겠냐. 그러면 30초 안에 이걸 끌 거다. 원장님 또 망하고 싶냐. 화뜩 놀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표현 좋은데, 문제는 원장님 쉽게 표현하셔야 된다. 거의 20살 애들도 다 이해 먹을 수 있는 정도 쉽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현학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그 부동산 관련 얘기할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란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저는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직관적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공부 안 했을 땐 임대인 임차인도 헷갈려요, 이게. 이거 구분하는데 1년 걸리신 분도 있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수신하고 송신도 저희 누나가 알려줘서 어렸을 때 받을 수를 외워. 그러면 수신은 받는 거야. 맞아. 그런 거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단어가 그거 하나 바꿔도 더덥잖아요. 그치, 뭐, 임차인이, 임대나, 이거 뭐, 어려운 얘기인가 보다는데, 집주인 망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용어.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망하는 전문직이 흥하는 전문직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딱 3가지만 꼽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진짜 개업 전에 원장님들 많이 와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업하고 나서 준비하지 개업하고 해보세요. 진짜 시간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개업하시면 그 근처에 대부분 오피스텔 하나 빌려요. 아니면 원룸 같은 걸 빌려요. 반년에서 1년 동안 병원 안정화될 때까지 거기서 사세요. 근데 그 시간에 마케팅을 한다? 유튜브를 찍는다? 해보십시오. 시간이 나나. 하루에 20분도 시간 안 나실 거예요. 밥도 그냥 못 먹고 옆에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그러실 텐데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업 전부터 캐릭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개업 전부터 채널 만들고 글 영상 차곡차곡 켜켜이 쌓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야, 주말에는 쉴 시간도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개업하기 전에 장원아 블로그 해라, 미리 해야 된다 했고, 근데 주말엔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개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주말은 없고요. 개업을 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주 7일을 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짜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 전에 뭔가 세팅을 해놓으면 고객이 생길 거예요. 왜냐? 당신의 팬이 생기니. 그러면 당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부과 하시다가 이제 페이닥터 하시다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도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개업을 해요. 그럼 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직접 뵐 수 있네? 환자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팅이 너무 쉽다. 말 그대로 그분들에게 신뢰를 준 거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타겟 잡고 메시지 설정하고 미디어 설정해라. 그 다음에 마케팅 능동적으로 좀 배워서 인하우스 능력으로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능동적으로 제발 하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거 노하우를 계속 좀 알려드려요.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니까 이거는 결국은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2026년에 ISA 계좌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선은 2026년도 1월 초에 이제 경제성장 전략에서 정부가 이 생산적 금융, 그 다음에 국민 참여형 장기 투자 강조하면서 이 단기 상품 그만하고 우리 국내 투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 좀 해주십시오. 실물 경제 연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어떤 거 합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 절세 창구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결국은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전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ISA에 대해서 국내 투자를 우대해주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는 ISA 계좌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지만 저는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절세 투자 계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 오늘 코스피 아침에 보니까 4,700을 뚫었어요. 진짜 5,000 가자 하고 있는데 ISA 계좌로 잘 활용하면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의 큰 그림을 ISA 계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 국민 장기 투자 늘리고 그 자금이 국내 주식형 펀드, 그다음 전략 사업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AI, 로봇,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어떤 것을 만들 거예요. 성장 펀드를 만들 건데 뭐 올해도 좀 많은 금액을 거의 다 투자를 할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절세로 키우고 정책 입장에서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이쪽에서 좀 돈 좀 투자해 주십시오. 자금 조달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 우리나라 먹거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AI보다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AI를 만들기엔 지금 너무 좀 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국내 그 투자 이 우대형 ISA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럼 생산적 금융 ISA 계좌의 신설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존 IS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국내 성장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라고 하죠. 여기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훨씬 더 늘려주겠다. 근데 이걸 얼마나 혜택을 늘려주겠다라는 표현이 경제성장 전략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세무사잖아요. 저는 25년 12월 달에 12월 29일인가? 이거 ISA 계좌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납입 한도가 지금 1억 원이에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제성장 전략이 안 나오니까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한도가 1년마다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인데 이걸 늘립니다. 1년에 3천만 원씩에서 10년간에서 3억 원으로 늘릴 거예요. 지금 개편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조정을 했었을 때 2억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2억 원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ISA 계좌는 내가 운영을 지금은 안 하더라도 만들어 두면 절세 상품이니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도가 이게 유예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 비과세 소득이 2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초과되는 부분은 9.9%를 내요. 분리과세 내고 끝나거든요. 그게 하나의 절세 포인트인데 1억의 국내 성장을 도입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에는 5.5%만 내라. 좀 더 깎아준다.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다른 이제 사실 IS 관련된 개편안 작년에 올라온 것들 보면은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면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납입 한도 늘려주겠다는 것도 있고 비과세 한도 늘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엔 12월 달 거가 그나마 여기서 형태 변형을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ISA 계좌 가입해서 미국 주식 ETF, 지수 투자 이런 거 사는 목적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그거 사지 말고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이 깎아주겠다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거 지금 나쁘지 않잖아.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제 거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시냐? 그치, 정부의 생각은 그거고.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시냐? 댓글로 달아달라 하니까,
화끈해요. 그래서 야 하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정말 한국 주식에 대한 장기 우상향, 한국 경제에 대한 우상향이 있을 때, 또 해제 혜택이 있을 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ISA 도입도 청년형 ISA라는 게 새로 도입될 수도 있다. 뭐 이게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 전략이 나왔는데 가입 대상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은 이자 배당 소득 과세 특례 그리고 납입금 소득 공제. 이 납입금 소득 공제가 엄청난 건데 ISA 계좌에 너가 돈을 넣으면 너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말 그대로 청약통장 돈 넣으면 소득 공제 해주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년 미래적금이나 뭐 국민성장 ISA랑 중복해서 가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해라.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또 댓글이 크게 있더라고요. 청년만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 청년형 ISA랑 청년 미래적금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 미래적금이 뭐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정부가 일정 자금 얹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청년에 이제 자금 형성해 주는 거. 진짜 근데 다 댓글이 아니 우리는 지금의 가장 돈 필요한 40, 50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을 좀 도와주려는 차원의 목적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좀 소외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그럼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보다 혜택이 크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조로 좀 이해하면 쉬울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납입한도나 이런 것도 세법에서 이제 개편안은 올라오긴 했지만 기존 IS 대비 세제 혜택 이것도 좀 대폭 확대하고 이게 될진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해주겠다. 이것도 그럼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도 이중 적용 둘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넣을 때도 소득공제, 그다음 받을 때도 분리과세 해줄게. 요런 것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만 좀 늘린다보다는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많이 넣어라. 넣을 때마다 소득공제 해줄게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청년형이랑 어느 정도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ISA 이런 영상 찍다 보면 ISA, IRP, 연금저축 헷갈리는 분들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들어오는 반응이 솔직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세무사님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건 뭐가 있어요? ISA는 그냥 자금, 지금 돈을 굴리면서 세금을 줄이는 통장이에요. 예. 말 그대로 3년 만기 좀 차가지고 내가 비과세 소득까지 벌면 해지하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목적이고 IRP랑 연금저축은 약간의 이제 노후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거죠. IRP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줘서 연금화로 유도시켜주는 퇴직연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많이 해줘요. 개인의 노후를 자발적으로 준비를 해주라, 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적연금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연금저축에 돈 넣으면 우리가 세액공제 많이 해줄 테니까 거기다 돈 넣어. 그리고 그걸로 운용을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좌를 잘 믹스시켜서 포트폴리오 짜시면 각자마다 세제 혜택이 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 ISA는 안 맞으면 손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장점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로 비과세가 높아요. 일반형은 200만 원, 그다음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자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 뭐 이거는 근데 그러면 뭐 금방 벌지 않냐. 근데 요즘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안 좋을 땐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근데 일반형을 하면은 이자 배당 소득 받으면 15.4%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절세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손익통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좌 안에 상품 간의 이익하고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장점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상품들은 이렇게 안 하나요? 그렇죠. 손익통산이 왜 핵심이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으로 300만 원 벌었고 600만 원 벌었고 300만 원 손실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300만 원 손실 본 건요. 여기서 상계가 안 됐으면 그냥 날라가요. 그냥 손해보고 끝. 그럼 600만 원에 15.4%를 내면 한 99만 원 되거든요. 90 얼마 돼요. 근데 이게 ISA 계좌다. 그러면은 600만 원하고 300만 원 손실이면 상계 치면 300만 원 이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럼 100만 원 남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에 9.9%니까 99,000원.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 차이가 좀 10배 가까이 나는. 그러면은 세무사님 제가 일반 계좌에서 테슬라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어요. 다른 무슨 양자 컴퓨터 뜰 것 같아서 해도 거기서 막 900만 원 손해 봤어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식 계좌고 해외 주식 투자하면 해외 주식은 또 양도소득세니까 예. 이건 또 양도 차손익이 이게 통산이 되죠. 근데 이제 이자랑 배당에서
이자랑 배당이. 네, 이자랑 배당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많죠. IRP나 연금저축도 ISA면 좀 강추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IRP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엄청나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재 주택을 사야 된다거나. 왜냐면 작년에만 하더라도 무주택자재 집 산다고 IRP에서 돈 뺀 사람이 4조가 넘는데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만 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도 뭐가 한계냐면요. 55세 이전에 빼면 세액공제 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ISA 계좌로 이게 3년 지나고 나서 비과세 소득 이상 벌면 해지하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ISA 계좌는 텀이 짧으니까 자금 운용도 배워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ISA 계좌를 사회초년생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ISA 계좌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기관과 납입 한도가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만에 돈을 막 비과세 소득 이상 벌었다. 뭐 500만 원 벌었으니까 야, 나 해지하고 다시 만들래. 이게 안 돼요. 3년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지키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납입 한도. 연에 2천만 원이에요. 누적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왜 미리 만들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2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 놓고 내년에 내가 근데 ISA 계좌를 할 거야. 27년도에. 그러면 26년도에 만들어 온 한도 2천만 원 이미 있기 때문에 27년에도 2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으로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많이 권했어요. 만들어만 놔라. 왜냐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니까 25년 말에 만들었다. 그래도 25년이잖아요. 뭐 한도 2천만 원. 26년에 한도 2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지 시점에 비과세 분리과세 적용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략적으로 내가 3년 되면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시점은 언제냐면 해지를 할 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수익을 벌었을 때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해지할 때 너 200만 원 이상 벌었어? 그럼 200만 원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9.9% 내. 이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럼 만기 때 내가 손질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저기 중국 주식 샀다가 많이 손해봤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제가 손실이 확정된 상태면 네. 우선 안타깝지만 무조건 해지하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돈이 생겼을 때 그때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3년 차까지 손실이었는데 4년 차 때 이익 벌었다. 그럼 비과세까지 딱 챙기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때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만기가 있어요. 3년마다 해지하라고 했지만 ISA 계좌의 만기를 막 10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3년 해지하면 돼요. 그럼 비과세 받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기가 그냥 5년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5년 차까지 돈을 못 벌었다가 6년 차 때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해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년 차의 만기면 통장에 대한 만기는 별도로 자기가 클릭해서 연장시켜야 돼. 그걸 연장을 못 시키면은 결국 일반 계좌가 돼버리니까 나 돈 벌었으니까 해지하는데 왜 세금 내지? 본인이 직접 그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는 이게 항상 느끼는 건데 어려워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자동으로 이 정도는 연장해줬으면 좋겠네. 아니 무슨 IT 선진국이고 무슨 뭐 AI 뭐 별 얘기는 다 하는데 제도를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다 보면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아니 이런 걸 만기를 처음부터 그럼 15년으로 하게 해서 놓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3년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면 깔끔한데 왜 만기를 5년, 3년, 10년 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맨날 힘들게 하냐고. 어려운 거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거 보다 보면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 세무사님이 좀 많이 힘 좀 써주세요. 제발 좀 잘 좀 만들자. 현업에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 많다. 아무래도 이제 빨리 만기되고 다른 상품에 옮겨 타라 뭐 이런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수익성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SA를 잘 쓰기 위한 체크리스트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형은 200만 원, 그다음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소득 기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댓글로 배웠는데 자기가 서민형 기준이 되면 계좌가 서민형으로 자동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목표 설정, 지금 굴리는 절세 통장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왜냐면 정책 우대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근데 ISA 계좌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1인당. 딱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거. 부부 합산은 아니죠? 부부 합산 아니죠.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 손익이 통산이 효과날 수 있게 우선은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비과세를 받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컨텐츠 웅달 책방이 많으니까 많이들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일정 관리, 당연히 의무기간 됐어, 그리고 만기 연장할 건지 갱신할 건지 이런 것들 알람 설정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해지할 때 내가 손실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해지하는 게 맞을까? 이게 이득을 그럼 비과세 챙겨 이게 맞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세무사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이나 뭐 그 다음에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